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전라도의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땅을 가진 재력가로 외동아들인 아버지는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유학 준비를 하다가 엄마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읍내에 있는 서점 점원이었고 손님으로 온 아버지와 알게 되었던 거죠. 손님, 찾으시는 책 있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찾으시는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책 찾아요. 그게 어디 있더라?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기 책이 많아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어떤 책 찾으세요? 뭐였더라? 회계학이요. 좀 쉬운 걸로 찾고 싶은데 잘 없네요. 네, 회계 공부하시나 봐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 대학 나오신 분 처음 봤어요. 유학까지 가신다니 대단하시네요. 공부 엄청 잘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근데 아가씨는 이 동네 사람 안 같은데. 네, 원래 서울에서 살다가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서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때라 대학은 포기하고 서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사실 국문과 가서 소설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대신 서점에서 일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좋아요. 그러셨군요. 집안 형편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셨네요. 하지만 아직도 안 늦어요. 아가씨 아직 젊으신데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소설가 되면 되죠. 꼭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손님과 얘기하다 보니 저희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네요. 저도 손님하고 이렇게 얘기 잘 안 하는데 왠지 손님한테는 제 얘기를 술술 하게 되네요. 사실 저 여기 오면서 아가씨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와 닮아서 마음이 가더라고요.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어요. 그러셨어요? 여기 워낙 손님이 많아서 제가 잘 기억을 못했네요. 그럼 오늘부터 저희 알고 지내면 되겠네요. 제 이름은 김화선이에요. 나이는 20살이고요. 전 강필성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3살이에요. 되게 화끈하시네요. 전 언제 이름 여쭤볼까 매번 망설였었는데. 제 성격이 좀 직진형이라 많이 놀라셨나 봐요. 이렇게 어머니와 알게 된 이후로 아버지는 매일 서점을 찾았습니다. 곧 유학을 가려는 아버지가 외출이 잦자 할아버지는 의아했습니다. 필성이 너 맨날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김 기사 말로는 읍내에 간다고. 네. 유학 가려면 책 살 게 많아서 서점도 가고 유학 준비하려고요. 그런 거라면 김 기사한테 시키지. 공부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그런 곳에 시간 허비하고 그러냐? 가서 읽을 책도 있고 저한테 다 도움되는 거라서요. 아무튼 항상 기억해. 넌 4대 독자로 우리 집안의 귀한 장손이야. 집안에서도 너한테 거는 기대가 커. 지금껏 공부 잘해왔으니까 유학 갔다 오면 대학 교수 돼서 평생 교육자로 살면 돼.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계속 하시던 말씀이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저 공부 열심히 했고 아버지 말씀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었잖아요.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 너 인생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저 지금 나가봐야 돼서요. 늦지 않게 오겠습니다. 그래. 김 기사 차 대기하라고 해놓으마. 아버지, 오늘은 저 혼자 갔다 오려고요. 유학 가기 전에 친구도 좀 만나고 좋은 데 구경도 하고 그러려면 김 기사님 있으면 좀 불편해서요. 불편하기도 하겠지. 알았다. 대신 항상 몸조심해야 돼. 넌 우리 집안 기둥이라는 거 항상 명심하거라. 아버지를 끔찍히 아끼셨던 할아버지에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화선 씨, 저 왔어요. 네, 필성씨.
오늘 좋은 책들이 들어와서 안 그래도 필성씨 보여주려고 챙겨놨어요. 소설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이거 신간인데 유학 가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화선 씨. 저 오랫동안 생각하고 매일 고민했는데요. 저 유학 가면 화선 씨 영영 못 보게 될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더 공부하고 싶고 아버지가 원하는 교수도 되고 싶은데 화선 씨가 옆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 화선 씨와 헤어지기 싫어요. 필성씨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도 필성씨 보면 기분 좋고 기다리게 되고 같이 밥 먹는 일상조차도 제게 정말 소중해요. 근데 필성씨와 저는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서로 좋은 추억으로 평생 간직해요. 화선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헤어지자는 말씀이세요? 저한테 유학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선 씨에게 전 그냥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존재예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필성씨 앞길을 제가 어떻게 막느냐고요. 저도 필성씨와 헤어지기 싫어요. 제 이런 마음 안 보여주려고 애써 참았던 건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화선 씨, 저 유학 안 간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요. 그리고 화선 씨 소개시켜드리고 우리 결혼해요. 아버님이 많이 놀라실 텐데 걱정이에요. 걱정 말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라면 아버지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어머니를 인사시켰으나 할아버지는 당장 헤어지라고 불호령을 내리며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할아버지는 뇌출혈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만에 겨우 의식은 찾았지만 손발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말이 어눌해 말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이런 상태신데 제가 어떻게 유학을 가겠어요. 저 유학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화선 씨가 아버지 의식 없을 때 매일 병원에 와서 병간호했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선 아버지 건강 회복될 때까지 화선 씨가 아버지 돌봐드리는 거 허락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싸늘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 병실에서 하루 종일 병간호하느라 잠도 거의 안 자고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손길을 뿌리치며 싫어하던 할아버지도 점차 어머니의 정성에 감동을 하셨는지 마음을 서서히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고 할아버지는 조금씩 회복을 했고 어느 정도 말씀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1년 동안 나 병간호하느라 고생 많았다.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게 된 것 같구나. 아니에요. 아버님이 치료 잘 받고 스스로 잘 이겨내셔서 빨리 회복되신 거예요. 아버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가, 우리 필성이 잘 부탁한다. 필성이가 4대 독자야.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는데 빨리 손주 안겨주려. 아버지, 그럼 저희 결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빨리 씩 올리고 가정을 꾸려야 너도 안정이 될 거 아니냐. 할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퇴원해서 집으로 오셨고 부모님은 결혼식을 올린 뒤 할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대저택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꾸리면서 아버지는 유학을 포기하고 대신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정미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던 아버지는 직접 격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출은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저를 출산하셨고
할아버지는 아들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며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유, 이제 형님 축하합니다. 어떻게 단번에 아들 낳았대요? 며느리가 복덩이네요. 아이, 그럼 복덩이지. 송기현 우리 집에 시집와 남편 보필 시부모 봉양도 잘하더니 떡하니 아들까지 안겨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 후 둘째 남동생과 셋째 여동생을 출산했고 할아버지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땅을 어머니께 선물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은 점점 더 잘 돼서 정미소를 확장 공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저희 삼남매에게 항상 책을 읽어주셨고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책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3살 때부터 그림책을 보며 놀았고 그러다 보니 한글도 빨리 깨우쳤습니다. 제가 6살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는 다른 사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에바 필성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쌀만 먹고 살지 않아. 빵이며 햄버거 얼마나 먹을 게 많은 세상이야? 지금 다른 정미소도 점점 문 닫고 있잖아.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가져왔거든? 내가 자네 아버지와 40년 인연인 거 알지? 형제처럼 한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뼛속까지 다 아는 사이지. 내가 특별히 민구 아빠한테만 알려줄게. 어때? 관심 있어? 글쎄요. 저 안 그래도 저도 다른 사업 할 게 없을까 알아보고 다녔거든요. 아저씨가 제안하시는 거면 믿을 수 있겠네요. 이거 진짜 내가 자네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지금 해외에서 핫한 게 정유 사업이야. 못 살고 가난하다고 알려진 아프리카가 그야말로 노다지 땅이거든. 석유가 땅에서 펑펑 쏟아지고 있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 거기다가 정유 공장을 만들면 그야말로 대박 나는 거야. 정유 공장은 전혀 생각해보질 않아서 제가 잘 모르거든요. 누가 사업을 공부해서 하나? 그냥 온갖 감으로 하는 거지. 내가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사업하는 친구들을 알거든. 그 친구한테서 얻은 따끈따끈한 정보라고. 지금 미국, 중국 부자들이 앙골라에 석유 공장 지으려고 아름아름 찾아오고 있대. 자네가 한국에서 최초로 석유 공장을 짓는 거지. 이건 국위선양이라고. 민구 아빠 원래 유학 준비했잖아. 딱 해외로 나갈 팔자야. 나만 믿고 같이 해봄세.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업 제안이지만 할아버지의 친한 동생이며 해외에 친한 친구가 도와준다고 하니 아버지는 아저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저씨는 거의 아버지의 수행비서처럼 24시간 같이 다니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들을 요구했고 혼자서 다 처리했습니다. 저 아저씨, 공장 부지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돈 송금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저희는 언제 앙골라 가나요? 그 친구분이 먼저 부지 계약하면 보러 오라고 했다면서요. 그거? 자네가 아프리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법이 척척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야.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아무튼 절차가 까다로워. 좀 느긋이 기다려. 그 이후로도 아저씨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렇게 4년 동안 아저씨에게 속아서 모든 재산을 넘겨줬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는 소식을 끊고 잠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저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혼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험한 말과 손찌검으로 겁박하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하루 종일 아빠 옆에 붙어서 감시했던 겁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도 전혀 아버지가 뭐 하는지 모를 정도로 비밀로 하라고 겁을 줬던 겁니다. 여보, 당신 매일 새벽 늦게 집에 들어와서 아버님이 걱정 많이 하세요. 요즘 정미소 일이 많이 힘드세요? 좀 일이 바빠서. 나 좀 피곤해서 잘게요. 당신 요즘 이상한 거 알아요? 애들 얼굴도 잘 안 보고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얼굴이 어두워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얼른 자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집에 몰려왔습니다.
다 내 돈 내놔. 강필성 어딨어? 아니지.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안 나가면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어르신, 경찰은 우리가 불러야 할 판이라고요. 어르신 아들이 그동안 무슨 짓 하고 다닌지 몰라서 이러세요? 어르신 친한 동생 이철수 있잖아요. 그놈이 필성이 옆에서 딱 붙어서 사업 투자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기고 다녔다고요. 그렇게 돈 맡긴 사람이 10명도 넘는다고요. 이철수 그놈은 잠적하고 우리 돈 어떡할 거냐고요. 모든 서류가 다 필성이 명이라 필성이한테 받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철수는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집에서 집안일 도와주며 40년간 동고동락한 사이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아들도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는 이 서류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저희 몫은 알아서 다 찾아갈 거예요. 애비야, 이 사람들 말이 사실이냐? 넌 꿀먹은 벙어리처럼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 많던 할아버지 재산까지 빚 갚느라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얼마 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 식구가 지나가기만 하면 동네 사람들은 사기꾼 집안이라며 돌을 던지고 경멸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얼굴 볼 면목이 없어. 우리 아무래도 이 마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애들한테도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애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거예요. 제가 서울에 살았어서 지리를 잘 아니까 우리 서울로 가요. 거기서 우리 5 식구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최대한 이곳과 먼 곳이라면 서울이 좋겠군요. 결국 저희 5 식구는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로 가서 우선 방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릴 때 어머니를 예뻐해 주시던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저 화선이에요. 네가 화선이라고? 어머, 아유, 진짜 어릴 때 얼굴 그대로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시골로 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서울로 온 거야? 네, 결혼해서 시골 시댁에서 살다가 사정이 있어서 저희 식구들 데리고 서울로 왔어요. 근데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 물가가 엄청 올랐네요. 돈이 안 맞아서 집이 잘 없어서요. 아유, 맞아. 지금 서울 물가면 집값이 엄청 올라서 집 구하기 쉽지 않을 거야. 괜찮다면 우리 집 건넌방에 살던 사람이 나가서 비어있는데 들어와 살래? 정말 그래도 돼요? 저희야 너무 좋죠.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 월세는 시중보다 적게 받을 테니까 걱정 말고 남편하고 상의해서 이삿날 결정해. 저희 5 식구는 다행히 적은 월세로 단칸방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아버지는 일자리부터 찾으러 다녔는데 고향에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몸이 안 좋아져서 공사장이나 배달같이 힘든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10살인 저랑 6살, 3살인 저희 3남매를 돌봐야 해서 돈 벌러 갈 수가 없었고 당장 생활비부터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아시는 주인집 아주머니는 반찬을 만들어서 주고 아주머니 아이들이 입던 옷들과 학용품을 챙겨주셨습니다. 민구 아빠 아직 일 못 구했어? 이러다 5 식구 산입에 거미줄 치겠네. 아휴, 저라도 돈 벌면 좋은데 아직 애들이 너무 어려서 꼼짝을 못하겠네요. 쌀은 다 떨어져가고 당장 밥 먹는 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 우리 동네 근처에 큰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잖아. 이 동네 사람들 리어카 하나 사서 채소 과일 팔러 다니는데 수입이 괜찮대. 민군에도 채소 장사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장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민구 아빠가 고향에서도 사업을 해서 장사하는 게 더 적성에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애들 돌보면서 같이 장사 도와줄 수도 있고. 아줌마, 고마워요. 민구 아빠와 상의해서 바로 시작해야겠어요. 주인집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아는 지인에게 싸게 리어카를 구매해서 부모님은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부모님은 농산물 시장에서 채소를 사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학교 보낸 후 두 동생들을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장사를 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동네 곳곳을 다녔고 제법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시장이나 슈퍼가 없는 산동네를 주로 다니다 보니 단골들도 많이 생기고 아예 주문을 받게 되었던 거죠. 장사를 하는 동안에 두 동생은 리어카 근처에서 놀았고 하루 종일 부모님과 같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던 겁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부자 되겠는걸? 이제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도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이 많이 찾더라고. 그러게요. 조금 더 돈 벌면 트럭 사서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랑 이렇게 리어카 끌고 다니는 거 위험해서요. 맞아요. 나도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조금만 더 허리띠 졸라매서 트럭 하나 삽시다. 목표가 생기니까 힘이 더 나네요. 며칠 후 부모님은 여느 날처럼 저희 삼남매가 잠든 새벽 일찍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로등과 신호가 없는 큰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화물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부모님이 끄시는 리어카를 덮쳤습니다. 도로에는 채소들이 흐트러졌고 부모님은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얼마 못 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동생들은 부모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형, 엄마 아빠 여행 갔다가 몇 밤 자고 와? 백밤 자고 오실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끼리 잘 지내야 돼. 민지 괴롭히지 말고 잘 챙겨줘야 돼. 그럼 나 착한 오빠라고. 형, 나 배고파. 밥 줘.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네. 조금만 기다려. 형이 밥 준비할게. 항상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만 먹었던 터라 밥솥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살림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나마 요리할 수 있는 거라곤 라면과 계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생들에게 매일 라면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형, 나 라면 먹기 싫어. 나도 라면 싫어. 미안해. 형이 할 수 있는 게 라면밖에 없어서.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가서 밥하는 거 배워서 쌀밥 해줄게. 쌀밥 먹고 싶어. 얼른. 저는 주인집 노크를 하고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밥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실래요? 아휴, 민구 너가 고생이 많구나. 아줌마가 다 알려줄게. 어렵지 않으니까 라면 먹지 말고 밥해서 동생들 먹여. 반찬은 아줌마가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쌀 씻는 법이며 밥솥 사용하는 법을 배워 동생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저희 삼남매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부모님 못까지 동생들은 제가 잘 뒷바라지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집을 찾았습니다. 너가 민구구나? 우린 아동보호센터에서 나왔어. 지금 부모님 없이 너희 삼남매만 살고 있다고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온 거야.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민구가 지금 10살이지? 아직 동생들을 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서 정부에서 너희 삼남매를 보호해주려고 하는 거야. 둘째 민수가 6살, 셋째 민지가 3살이네. 3명을 한 곳에 보내지는 못하고 각자 보육원과 보호시설에 보내줄 거야. 여기 서류 읽어보고 사인만 하면 돼. 저희 셋 뿔뿔이 헤어진다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놀라서 왔습니다. 민구야,
왜 그러니? 댁은 누구세요? 네. 전 아동보호센터에서 나왔는데요. 이 아이들 보호해줄 친척이나 지인이 없어서 시설에 맡기기로 구청에서 정해졌어요. 오늘 동의 서명 받으러 온 겁니다. 아무래도 애들끼리 사는 건 위험하고 끼니 해결하기도 힘들 거니까요. 좋은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게 이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아줌마, 저 민수 민지 없이 못 살아요. 이 아이들 걱정이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맡아서 키울 테니 그만 돌아가세요. 아주머니, 지자체에서 결정한 건데 혼자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미래를 왜 지자체에서 함부로 결정해 주시는 건데요? 혈육을 떨어지게 하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저한테 험한 소리 안 들으려면 얼른 가세요. 직원은 아주머니의 기에 눌려 돌아갔고 저는 동생들을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민구야, 걱정 마. 이제 동생들과 다 함께 아줌마랑 살자. 고맙습니다. 우리 삼남매를 남겨두고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자 주인집 아주머니는 우리를 거둬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방이 3개라 하나는 민구 방으로 쓰면 되겠네. 근데 아줌마, 아저씨가 저희 싫어하면 어떡해요? 걱정 마. 아저씨 좋으신 분이야. 집 지어주는 건설 사업 하시는데 일이 바빠서 거의 지방에서 지내서 집에는 잘 안 와. 가끔 시어머니가 오시긴 하는데 오시면 너희 살던 방에서 며칠 주무시면 돼. 아줌마가 아이가 없어서 너희들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좋아하셨어. 네, 다행이네요. 저희들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말썽 안 피울게요. 아니야. 그렇다고 주눅 들고 눈치 보면 안 돼. 너희들 하고 싶은 거 아줌마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고 보니 아주머니 친정집은 건물 몇 채가 있는 부자로 이 집도 친정에서 사줬습니다. 아주머니 남편은 총각대 공사장에서 이중직으로 일했었는데 아주머니 친정아버지 건물을 지으면서 자연스레 아주머니와 가까워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선하고 다정다감한 남편에게 이끌렸고 가난했던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이 지원을 해줘서 집도 사주고 사업 자금까지 마련해줬던 겁니다. 아저씨는 한 달에 1~2번 정도 집에 들렀고 저희 삼남매를 보면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의 시어머니도 가끔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서 저희를 잘 챙겨주셨어요. 아주머니는 부족함 없이 저희들을 키우셨고 그 덕분에 저는 학창시절 우수한 성적으로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두 동생들도 공부를 잘했고 반듯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아줌마, 제가 꼭 변호사 돼서 그동안 아줌마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아니야. 대래 아줌마가 너희들 때문에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하지.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어. 민구, 민수, 민지 다들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아줌마 속 썩인 적 없이 잘 자라줘서 고마워. 저는 아주머니와 약속한 대로 대학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운 좋게 큰 로펌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아주머니에게 제일 먼저 취직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줌마, 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 큰 로펌 회사에 취직했어요. 거기 유명한 변호사들도 많고 연봉이 너무 높아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유, 우리 민구 너무 장하구나. 부모님 없이 동생들 키우며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되다니. 아줌마는 너무 행복하구나. 아줌마, 힘든 일 있으면 이제 제가 다 지켜드릴 테니까 다 얘기하세요. 그래, 말만 들어도 든든하구나.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아직 신입이다 보니 매일 야근에다가 밤새는 날이 많아서 집에 잘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동생이 급하게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 민수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줌마가 사라지셨어. 그저께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시고 집에 안 들어오시더니 어제도 안 들어오시고 휴대폰은 꺼져 있어. 형, 아줌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겁나. 뭐? 지금 3일 동안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형한테 진작 알려줬어야지. 경찰에 실종 신고는 했어? 아니, 곧 오실 것 같아서 신고 안 했어. 아저씨는 뭘 하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저씨한테 어제 전화하니까 오늘 집으로 오신댔어. 저는 아는 경찰에게 실종 신고를 하고 혹시 모를 범죄에 연루되거나 사고를 당한 건 아닌지 면밀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아줌마가 이렇게 아무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어디 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아줌마 가실 만한 곳, 아는 곳 없으세요? 그 사람 거의 집에만 있어서 누구 만나는 사람도 잘 없어. 대체 이 사람 어디 간 거야? 갈 만한 곳은 이미 다 찾아봤지. 혹시나 아줌마 연락 오시면 저희한테도 바로 알려주세요. 저는 경찰 통해서 더 찾아볼게요. 그래. 민구가 변호사니까 이럴 땐 든든하네.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아주머니를 찾아봤지만 전혀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막내 여동생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 저희 삼남매는 아주머니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없는 집에 있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주머니의 채취를 보면 더 생각이 나서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행적도 찾지 못한 채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연락 없이 사라졌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 제 사무실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자 행색을 한 아주머니는 민구야, 내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복수해줘 하면서 오열을 했고 전 아주머니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아주머니에게 그간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년 전 재력가였던 아주머니의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녀였던 아주머니에게 땅과 건물 등 모든 재산을 물려줬던 겁니다. 사실 아주머니의 남편은 돈 많은 집딸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접근해 다정다감한 남편인 척 연기를 한 거고 친정집에서 재산을 물려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겁니다. 술집 마담 출신이었던 시어머니 또한 아들을 통해 한몫 챙길 요량으로 아주머니에게 한없이 마음 좋은 시어머니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감췄던 두 사람은 재산을 물려받을 걸 알고 깊은 산골에 있는 폐허를 개조해 아주머니를 가두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 비위 맞추며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장인어른은 나한테 건물 하나도 안 주실 수가 있어? 어떻게 죄다 당신 명의인 거야? 장인어른 생신 때마다 갈비 사서 찾아가고 여행 보내드리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티근이한테 잘해줘봤자 지 자식밖에 몰라. 에이씨. 여보,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가 당신 얼마나 믿음직스러워하고 좋아하셨는데 고인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그 재산 다 내가 물려받으려고 그 오랜 세월 참고 기다린 거잖아. 그러니 부동산 명의 다 내 걸로 이전해. 저 그렇게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아 마련한 건데 이렇게 쉽게 뺏길 수 없어요. 그래? 아직 당신이 배가 불렀군. 이 첩첩산 중에 아무도 없는 데서 한 3일 굶어봐야 정신이 번쩍 들겠지. 여기 감자 3개 있으니까 이걸로 3일 동안 야무지게 나눠 먹어. 여기 지하 창고로 쓰던 곳이라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들리는 거 알지? 나가려고 애써봤자 당신 기운만 빠지니까 얌전하게 있어. 나가는 문만 해도 3개로 자물쇠 다 채워져 있으니까. 행여나 누가 여기 발견할 일도 없어. 그럼 3일 후에나 보자고.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여기 불빛 하나도 안 들어오고 추워서 온몸이 얼어붙을 지경이에요. 먹을 것도 없이 어떻게 이 감자로 3일을 버텨요? 버틸 수 있는지 못하는지 직접 해보시라고. 아저씨는 그렇게 아줌마를 가두었고 쉽게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자 시어머니까지 가세했던 겁니다. 에휴, 너 아직 멀쩡하네. 치아버지 닮아서 명주름 기네. 이렇게 힘 빼지 말고 빨리 아들 명의로 이전해. 시어머니는 아주머니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면서 양동이에 있는 찬물을 아주머니에게 퍼부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 아주머니는 기절을 했고 다시 깨우며 아주머니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주고 빈털터리로 아주머니는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주머니의 재산으로 호유호식을 했고 아주머니는 길거리를 떠도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쓴 그런 악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줌마, 걱정 마세요. 저 그 사람들 가만 안 둬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까지 기만한 그것들한테 정말 복수하고 싶어. 그러려면 아줌마가 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남편 사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알아. 우리 아버지 건물 중에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 있는데 거기 오피스텔에 살면서 그 건물에서 호프집 할 거라고 내 앞에서 자랑하는 거 들었어. 다행이네요.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은 됐으니까. 우선 아줌마, 저희 집에 가서 씻고 식사부터 하세요. 그 곱던 아주머니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민구야, 나 지금 밥 먹을 때 아니야. 그 사람들 도망가면 어떡해? 마음이 너무 급해. 지금 바로 가자. 부탁이야. 아주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두 사람이 산다는 건물로 갔습니다. 그 건물 경비원이 아주머니를 알아보고 아유, 저 사모님 오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여기 제 남편과 시어머니 사는 거 맞나요? 몇 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사모님이 안 보이셔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무슨 일 있는 게 맞았네. 12층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어요. 지하에 엄청 큰 주점을 낼 거라며 공사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와 저는 두 사람이 사는 집으로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당장 문 열어! 이게 누구야? 민구도 왔네. 이갑수 씨, 어서 문 여세요. 오늘은 정봉순 씨 변호사로 왔습니다. 이게 키워준 정도 모르고 너 오늘 잘 만났다. 문이 열려 집으로 들어갔고 우리 집 재산 다 뺐고 완전히 호의호식하고 있군. 여긴 왜 왔어? 돈 좀 달라고 온 거야? 이거 민구 너까지 그러면 못 쓰지. 명색이 변호사인데. 아니, 그 돈 다 되찾으려고 왔어요. 그거 다 우리 아버지 재산이고 내가 물려받은 거잖아요. 무슨 수로 찾겠다는 거야? 당신이 직접 부동산 명의 이전해 준 거잖아. 우린 아무 잘못 없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원래 막장인생이야. 무서울 거 없는 사람이라고. 돈 많은 부자 아빠를 둔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한 딸에게 접근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나 아니더라도 그 돈 노리고 득달처럼 사람들 몰린 건데 내가 좀 빨리 자제했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들한테 재산 다 뺏기고 길거리로 쫓겨날 때 다짐했어.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에게 가지는 연민을 버리자고. 아니, 하늘 같은 서방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노숙자 되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어?
그 귀한 어머니 아들이 저랑 살면서 딴 살림 차린 거 모르는 줄 아세요? 사업 때문에 한 달에 서너 번씩 집에 와서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알아보니 가관이더군요. 그 여자가 아이까지 낳아서 어머니도 그 집에 들어가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셨다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뒤늦게 늦둥이 낳아서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던데요. 당신 알았었어? 알면서 모르는 척 연기한 거야? 진짜 독하다니까. 내가 왜 모른 척 한 줄 알아? 우리 아버지 때문에요.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평생 저만 바라보며 사신 분이신데 가슴에 못을 박을 수가 없었어. 아버지 살아생전에 절대 가정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며 피눈물 흘리면서 참았었어.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왕 이렇게 다 알게 된 거 깨끗하게 서류 정리해. 애비랑 갈라서 서류가 정리돼야 손주랑 며느리를 호적에 올릴 거 아니야. 아하, 이제 알겠네. 민구, 민수, 민지 호적에 올리자고 하니까 자꾸 미루던 게 그 혼의 자식 때문이었군. 당신이 아이만 낳았어도 나 바람 안 피웠어. 아이 못 낳는 당신을 탓하라고. 나랑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해해야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날에도 틈틈이 그 여자 만나러 가던데. 진짜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랑 살았구나 싶어. 뭐? 쓰레기? 갑수야. 이 애랑 말 섞을 필요 없고 당장 내쫓아. 이런 봉변 안 당하게 며느리랑 내 손주 뉴질랜드 보낸 거 천만다행이야. 빨리 이혼해. 할머니,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네요. 지금 아줌마 이혼이 시급한 게 아니고 당장 두 사람 살궁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감옥 안 가시려면요. 감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의뢰인 정봉순 씨의 말에 의하면 3년 동안 깊은 산속 폐가에 가두고 소량의 음식만 제공하고 폭언과 잔혹한 고문으로 정봉순 씨 소유의 부동산 명의 이전을 강요하셨잖아요. 민구야, 저 여자 몰골을 봐.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다니고 며칠씩 굶으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거 다 헛소리야. 증거 있어? 저 여자가 순순히 자발적으로 나한테 명의를 다 넘겨준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 아유, 맞아. 요즘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납치해서 가도 우리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 산에 별장이 있어서 같이 놀러 간 거라고. 근데 거기가 좋다면서 산에서 안 내려오대. 그래서 내가 먹을 거며 옷도 다 챙겨서 가져가고 오히려 제 수발을 내가 다 들었어.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 밥 먹는 것도 아깝다면서 쉰밥 주면서 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려서 그거 주워 먹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치욕적이었는지 아세요? 길 가던 강아지한테도 그런 짓 안 한다고요. 근데 그 오랜 세월 같이 한 식구로 지냈던 며느리한테 그런 가혹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구야, 이 여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 혼자서 상상하고 다 지어낸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공주처럼 받들면서 우냐우냐 해줬더니 버릇없이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우리가 당신 가뒀다는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어디 함부로 입을 놀려?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네요. 증거 있냐고 물으셨죠? 그럼 제가 명색이 변호사인데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겠어요? 자, 그럴 줄 알고 태블릿 PC를 갖고 왔어요. 3년 전 기절한 아주머니를 업어서 차 뒷좌석에 싣는 모습이 뒷차 블랙박스에 그대로 잡혔어요. 다음 영상은 이 자동차 동선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집에서 나온 차는 경기도 외곽을 나와서 강원도 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산 입구 쪽 CCTV에 찍혔고요. 이 산은 워낙 외진 곳이라
한 주민이 이 산에서 인삼을 키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훔쳐갈까봐 CCTV를 설치했다고 하더군요. 나무 사이에 있어서 잘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CCTV가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날 의식 없는 아주머니를 업고 산으로 올라간 뒤로 CCTV에 찍힌 건 이갑수 씨와 할머니밖에 없어요. 아주머니는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모습이 없는 거죠. 그건 뭘 뜻할까요? 계속 산에 있다는 거죠. CCTV 날짜를 확인해보니 딱 3년 전이었어요. 산에서 못 내려온다는 건 감금되었다는 걸 입증해주는 건데 더 할 말 있으세요? 여보, 그땐 내가 미안했어.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추악한 짓을 했어.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그러니 조용하게 없던 일로 넘어가죠. 그래, 애미야. 우리도 처음부터 널 가두려고 한 거 아니었어. 너가 빨리 명예회전만 해줬어도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어. 우리 갑수랑 그래도 부부인데 좀 섭섭했다면 잊어줘. 잠깐 악몽 꿨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좀 섭섭했다고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생사를 넘나들며 그 좁은 창고에서 겨우 버텼다고요. 당신들한테 복수할 날만 기다렸어요. 지금 당신들은 범법자라고.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재산까지 가로챈 죄. 법이 심판해 줄 겁니다. 두 사람은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했고 저는 법정에서 만나자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곧장 검찰에 두 사람을 고소했고 결국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뺏긴 재산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고 아주머니는 이후 그 남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나 이제야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복수했어. 너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용기 내지도 못했을 거야. 아줌마, 그날 생각나세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동보호센터 직원이 와서 저희 삼남매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 아줌마가 절대 못 보낸다면서 그 사람 쫓아냈잖아요. 그때 아줌마가 저에게는 태양 같았어요. 강렬한 빛을 뿜어내 아무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닌 불사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줌마는 저희에게 그런 존재예요. 저희 삼남매 하마터면 뿔뿔이 헤어질 뻔했는데 아줌마가 저희 구해준 거예요. 그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아줌마는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게 너희들 내 호적에 못 올린 거였어. 그때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반대해서 그런 거였는데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호적에 너희 셋 올렸어. 정말요? 그럼 이제 아줌마가 아니고 어머니인 거네요? 맞아.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 어색할 수 있으니까 아줌마라고 편하게 불러도 돼. 그리고 우리 네 식구 같이 살 집 새로 구했어. 너희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다고 해서 마당 있는 집으로 구했는데 괜찮아? 당연히 좋죠. 저는 아파트보다 마당에서 나무 키우고 뛰어놀 수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줌마가 제 마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너희들이 싫다고 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는데. 민수랑 민지 데리고 집 구경 갈까? 제 차로 아줌마와 동생들을 태우고 서울 외곽 쪽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치 외국처럼 넓고 평온한 동네였어요. 자,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야. 어때? 마치 궁궐 같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같아요. 이게 우리 집이라니 안 믿겨져요. 마당이 운동장만 하네. 축구 경기해도 되겠어요. 아직 놀라긴 이른데. 마당에 수영장이며 연못이 있고 캠핑장도 있어. 아줌마가 좀 신경 썼어. 이 정도로 꾸미려면 돈 엄청 드셨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그 돈 다 우리 장남이 찾아준 거잖아. 아줌마한테는 너무 큰 돈이야.
평생 쓰고도 다 못 써. 우리 아들들 딸한테 다 쓸 거야. 우리 네 식구는 대저택에서 살며 매일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민구야, 나 사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너희들처럼 부모 잃은 아이들,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 키우는 미혼모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냥 이례적인 봉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장학금도 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그러려면 아예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쪽에 관심 있어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는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부모 없는 고아와 미혼모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줬습니다. 저도 복지재단 활동을 하면서 힘없는 약자들을 위해 무료 변호와 법률 상담을 해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동생들은 대학 졸업 후에 둘째 남동생은 회계사가 되었고 셋째 여동생은 의사의 꿈을 이뤘습니다. 아주머니는 취직 기념으로 저희 삼남매에게 빌딩 한 채씩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모 없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너희들을 보니 아줌마 너무 행복하구나. 다들 너무 기특해. 아줌마가 저희 삼남매 지켜주셨으니 이제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아휴, 그러게. 너희들만 보고 있어도 든든해. 아줌마, 재산관리는 제게 맡기면 되고 법률 문제는 형이 알아서 해결해주고 아프면 막내가 돌봐줄 테니 진짜 우리가 아줌마 수호자 같네. 아휴, 너희들 일하는 것도 좋은데 아줌마는 빨리 너희들이 예쁘게 가정 꾸리고 사는 모습 보고 싶어. 사귀는 사람 있으면 얼른 데려와. 저는 인턴이라 잠잘 시간도 없어서 연애하기는 틀렸어요. 큰오빠가 그나마 여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니까 빨리 결혼시켜야죠. 저희 병원에 괜찮은 의사분들 많으니까 지금 물색 작업하고 있어요. 아유, 됐어. 내 결혼은 알아서 할 테니 다들 신경 끄셔.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여동생 병원에 있는 의사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 자리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눈물을 애써 참으며 밝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진짜 우리 엄마구나라는 편안함과 감사함에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그 후 두 동생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원래 살던 집에서 아주머니를 모시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 또한 워낙 꽃을 좋아해서 전원주택에서 사는 걸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얼마 후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요즘 너무 행복해서 잠도 잘 오질 않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